동유럽의 안보 지형은 이미 과거의 균형 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은 일회성 위협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가 바로 폴란드다. 발트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동부 나토 방어선의 핵심 허리 역할을 맡은 폴란드는 더 이상 외교적 완충이나 경고 메시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전쟁을 가정한 전력과 즉각 소모될 탄약, 그리고 장기전을 견딜 수 있는 생산 능력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폴란드가 선택한 해법은 명확했다. 전투기나 전차처럼 눈에 띄는 무기보다 먼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매일 소모되는 장거리 포병 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폴란드의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발사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탄약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다. 포병 전력의 승패는 사거리나 정밀도 이전에 탄약의 총량과 보급 속도에서 갈린다는 점이다. 한때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서방 국가들조차 포탄과 로켓이 부족해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 능력을 해외에 의존해온 국가들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폴란드는 이 장면을 남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현실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전제로 삼았고, 그 대비책을 지금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천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이다. 발사대 한 대가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기존 비유도 로켓부터 유도 로켓, 장거리 탄약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확장 가능하다는 점은 장기전 대비의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폴란드가 주력으로 삼은 것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본 탄약 계열이다. 화려한 장거리 타격보다 매일 반복되는 포병 교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는 단기간 충격을 노리는 무기보다 지속 가능한 전력 구조를 중시하는 현실적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다. 폴란드가 천무를 단순 구매로 끝내지 않고 탄약 현지 생산까지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외부 공급망이 흔들리는 순간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이미 무기 인도 지연과 생산 병목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무기는 오지 않고, 약속은 있었지만 납기는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폴란드는 이 함정을 가장 먼저 피하려는 국가다. 이 선택은 미국 중심의 기존 무기 공급 질서에도 균열을 만든다. 하이마스를 중심으로 구축된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천무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성능 비교 이전의 생산과 납기, 확장성이라는 현실 요소 때문이다. 폴란드는 천무를 통해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유럽 내 장거리 포병 전력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한국과의 무기 도입을 넘어 동유럽 전체의 전쟁 대비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이다. 지금 폴란드가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부르는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계산된 준비다. 러시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단기간에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다. 무기 몇 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탄약과 지속 가능한 타격 능력이 존재할 때 전쟁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폴란드는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천무가 놓여있다.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결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다는 점은 탄약 생산 계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폴란드 군비청과 방산기업 WB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계약은 천무 체계의 핵심 탄약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단기간 전력 보강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본 장기전쟁 대비 전략의 일부다. 특히 폴란드가 가장 먼저 선택한 탄종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유도 로켓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천무 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유도 로켓은 사거리 80km급으로 분류되는 CZR-8080이다. 이 탄약은 한 발사대에서 다수 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며 종말 단계 유도 기능을 통해 기존 비유도 로켓과는 차원이 다른 명중률을 확보한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 탄약은 상징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매일 소모될 실질적인 주력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 한 종류의 탄약에만 수조원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폴란드 언론과 방산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계약 규모보다 그 구조다. 탄약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기술과 설비를 함께 이전받아 현지에서 양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외부 공급이 끊기더라도 자국 내에서 탄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국가들이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생산 속도였다. 폴란드는 그 실패 사례를 그대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WB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하청 생산을 넘어 장거리 포병 탄약 분야의 핵심 제조사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폴란드 방산산업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협력은 명확하게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시아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약을 빠르게 확보하고 동시에 기술 축적과 생산 경험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느꼈던 느린 의사결정과 제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사업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확장성이다. CGR-080 생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폴란드는 단계적으로 더 긴 사거리를 가진 유도 로켓과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천무체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해두고 있다.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본 탄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그 위에 상위 탄종을 얹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화려한 성능 경쟁보다 현실적인 전쟁 지속 능력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폴란드가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배경에는 명확한 위협인식이 존재한다.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서 초기 몇 주, 몇 달을 버텨낼 수 있는지 여부가 전쟁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약이 떨어지는 순간 전력은 숫자에 불과해진다. 폴란드는 그 순간을 절대 맞이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천무 탄약 현지 생산 계획은 바로 그 의지를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이 움직임은 폴란드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유럽과 발트의 인접 국가들 역시 장거리 포병 전력과 탄약 확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폴란드가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경우 천무체계와 탄약은 자연스럽게 동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유럽 장거리 포병 전력의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천무체계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점은 자연스럽게 하이마스와의 비교로 이어졌다. 기존 서방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 전력은 사실상 하이마스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고 이는 미국 중심의 무기 공급 질서와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구조는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생산과 납기,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었다. 하이마스는 정밀 타격 능력과 실전 검증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용국가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탄약 수급이다. 탄약 생산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자국과 핵심 동맹국으로 이동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국가라도 실제 전시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비축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은 이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천무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천무는 특정 탄종에 의존하는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탄약을 하나의 발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운용국이 자체적인 탄약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만든다.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가격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탄약 단가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산 기업들의 탄약 가격은 비유도탄 기준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대량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운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반면 천무계열 탄약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량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가 강점으로 작용한다. 유럽 각국이 다연장 로켓 체계를 평가할 때 이제는 발사대 성능보다 탄약의 총량과 보급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로켓이 떨어지는 순간 발사대는 무용지물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 교훈은 유럽방위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천무는 이 변화된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확장 가능성이다. 천무 체계는 단기간 전력 보강뿐만 아니라 향후 더 긴 사거리와 다양한 임무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운용국이 미래 위협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기존 체계는 특정 성능에 최적화된 대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유럽 방산 시장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이마스를 중심으로 굳어졌던 선택지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천무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선택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다연장 로켓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흐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유럽에서 천무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 변화의 상징이다. 장거리 포병 전력의 문제가 탄약과 생산 능력이라면 동유럽 공군 전력의 문제는
훨씬 더 직설적이다. 전력 공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중전력 운용 방식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하늘을 지킬 수단은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사례가 바로 루마니아다. 루마니아는 전면적인 공군 현대화를 목표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공중전력 구조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루마니아의 선택은 전형적인 서방식 해법이었다. 기존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면서 퇴역기체를 개조해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었다. 문서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고 동맹국들과의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는 순간 이 계획은 빠르게 흔들렸다. 핵심 문제는 기체 확보가 아니라 개조 일정과 우선순위였다. 전투기는 단순히 인도된다고 즉시 실전 투입이 가능한 무기가 아니다. 레이더 개량, 항전 장비 통합, 데이터 링크 연결,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거쳐야 비로소 전력으로 분류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제조국과 그 방산 기업들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면서 루마니아의 일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계약은 유효했지만 납기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 이로 인해 루마니아 공군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명목상 보유 대수와 실제 출격 가능한 기체수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전시 초기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가동률이라는 변수를 적용하는 순간 숫자는 더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군사 통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공 시나리오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다. 제한된 방향 방어만 가능한 구조는 다축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루마니아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유럽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고 비슷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전투기 도입은 결정됐지만 기체는 오지 않았고 정치적 약속은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공군 전력은 점점 공백 상태로 빠져들었다. 러시아가 단기간에 공중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억제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지점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신형 전투기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보다 지금 당장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공군과 움직이는 공군의 차이는 전쟁 억제력에서 결정적인 격차를 만든다. 루마니아 사례는 이 교훈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중 전력 공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해결을 미루는 순간 위험은 누적된다. 동유럽의 안보 환경에서 하늘을 비운다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루마니아가 직면한 현실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그리고 이 경고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택지를 찾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중전력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해법은 극도로 실용적이었다. 최신형 전투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즉시 운용 가능한 전력을 확보해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선택의 중심에 자리한 기체가 바로 FA-50이다. 처음 이 결정이 공개됐을 때 많은 외신들은 이를 임시 방편으로 평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훈련기나 보조 전력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계약 단계부터 즉각적인 실전 투입을 전제로 한 구성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났다. 계약 체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동유럽 공군 전력 구조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전투기를 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FA-50의 진가는 가동률에서 확인된다. 중고기체를 개조해 운용하는 전력과 달리 신규 생산기체를 기반으로 한 FA-50은 안정적인 정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시 출격 가능한 기체 비율은 동급 서방 전투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쟁 억제력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같은 숫자의 전투기를 보유하더라도 실제로 띄울 수 있는 기체가 많을수록 공중 통제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 비용 구조 역시 중요한 요소다. 공군 전력은 단순히 도입 비용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시간당 운용 비용과 정비, 인력, 유지비, 예비 부품 확보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가 전력 지속성에 직결된다. FA-50은 비교적 낮은 운용 비용을 바탕으로 다수 출격과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저가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혼합해 압박하는 러시아식 전술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특성이다. 폴란드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FA-50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다. 기존 전력과의 조합을 통해 공중전력 밀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급 전투기는 전략적 억제력을 담당하고 FA-50은 즉각 대응과 공격 방어를 맡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공중전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도 전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전력 공백은 위험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공군 전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로 평가된다. 움직이는 공군과 기다리는 공군의 차이는 이미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폴란드의 선택이 갖는 의미는 이제 개별 무기 체계의 성공 여부를 넘어선다. 장거리 포병에서 천모를 중심으로 한 탄약 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공군 전력에서는 FA50을 통해 즉각 대응 능력을 확보한 이 조합은 동유럽 안보 환경에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핵심은 화려한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나토 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존에는 미국이 무기 공급과 전력 공백을 메워주는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역시 자국의 생산 여력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모든 동맹국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 상황에서 폴란드의 선택은 동맹 의존을 최소화하면서도 나토 전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다. 느린 납기와 높은 비용, 제한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빠른 생산 속도와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단계적인 전력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국가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유럽 전반의 조달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폴란드의 접근은 억제력의 본질을 다시 정의한다. 억제력은 상대보다 더 강한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예상하게 만드는 데서 나온다. 끝없이 이어지는 탄약 보급과 지속 가능한 출격 능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단기간에 무력화할 수 없는 상대는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드는 존재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빠르게 생산하고 실제 전력으로 증명하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수출 경쟁력을 넘어서 폴란드 사례는 한국이 더 이상 특정 무기 분야의 보조 공급자가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동유럽의 안보 환경은 앞으로도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클수록 준비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폴란드는 기다림 대신 준비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이미 전력구조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각국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전쟁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당장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폴란드의 사례는 하나의 분명한 답으로 남고